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기도 평택-추팔공단 쪽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평택-추팔공단 쪽에서 공장 일을 다니고 있을 때의 일이야. 그날은 쉬는 날이라 PC방이나 갈까 해서 평소 다니던 PC방으로 갔어. 공단 근처에는 항상 원룸 밀집 지역이 있는데 당연히 PC방도 한두 개쯤 있었지. 택시를 타고 익숙한 곳으로 갔는데 막상 도착하고 보니 별로 할 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얼마 안 하고 일어나려는데 어디선가 찰칵하는 소리가 들리더라. 뭐지 싶어서 주변을 둘러봤어. 그런데 PC방이 오래돼서 그런지 조명도 어둡고 음침한 분위기였고 손님도 나 외에는 없었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먼발치에 앉아있는 게 보였어. 처음엔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점이 떠오르더라고. 나는 이 PC방을 자주 다녔는데 그 할머니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애초에 PC방에 할머니가 오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 영찜찜해서 스피커를 끄고 게임하는 척하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 다시 찰칵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 결국 용기를 내서 할머니에게 다가가 물었지. 방금 사진 찍으셨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아니라고 대답하더라. 그래서 핸드폰 좀 보여주세요. 하고 말했더니 의외로 순순히 핸드폰을 내주시는 거야. 순간 내가 잘못 짚었나 싶었어. 그런데 핸드폰 갤러리를 열어보니 깜짝 놀랐어. 내 얼굴이 나온 사진만 30장 가까이 있는 거야. 그때의 기분을 뭐라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 무섭다기보단 왜 찍어놓고 거짓말했을까? 이런 의문이 더 컸어. 나는 얼른 사진을 모두 삭제한 다음 돌려드리려고 했지. 그런데 할머니 표정이 참 묘했어. 화가 나거나 당황하거나 웃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더라. 핸드폰을 돌려주니까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갔어. 그 뒤로 몇 번 더 그 PC방에 갔지만 그 할머니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 도대체 그 할머니는 뭐였을까? 내 사진은 어디에 쓰려고 찍었을까? 나는 그날 이후로도 계속 PC방에 갔지만 그 할머니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계속 따라다녔어. 어느 날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꺼냈지. 다들 PC방에서 할머니가 라며 웃으면서 별거 아니라고 했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한 친구가 표정이 심각해지더니 말하더라고. 야, 너 그 할머니 그냥 이상한 사람 아니었을 수도 있어. 내가 무슨 소리냐고 묻자 친구는 전에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거야. 그 친구가 말하기를 공단 근처에서 이상한 노인이나 할머니를 만난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대부분 뭔가 신체적인 특징이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사람을 계속 주시하거나 사진을 찍는 행동을 한다는 거였어. 처음엔 농담처럼 들렸지만 친구가 진지하게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하라는 말을 덧붙이니 등골이 서늘해졌지. 그 후로도 며칠 동안 별일 없이 지나갔어. 하지만 어느 날 밤 집에서 자고 있는데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 누군가 방 안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 들더라. 나는 눈을 떴는데 방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틈새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았어. 순간 PC방에서 봤던 할머니가 떠올랐어. 하지만 눈앞에 있는 실루엣은 분명 할머니보다 더 말라붙은 형체였어. 나는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마치 누군가 내 몸을 누르고 있는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어.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몰라. 하지만 그 형체가 천천히 사라지자마자 나는 숨을 몰아쉬며 일어났어. 땀이 비 오듯 흐르고 있었고 방 안에 이상한 냄새가 배어 있었어. 다음 날 이 일을 친구에게 말하자 친구가 혹시 내 사진 찍은 거랑 연관 있는 거 아니냐? 고 하더라. 그 말에 나는 PC방에서 삭제했던 사진들이 떠올랐어. 혹시 내가 사진을 지웠지만 핸드폰에서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던 걸까? 아니면 다른 저장소 같은 곳에 남아있는 걸까? 이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에 나는 PC방으로 다시 가보기로 했어. PC방에 도착하니 어딘가 어수선한 느낌이 들었어. 주인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나는 딱히 답하지 않고 그날 내가 앉았던 자리를 찾아갔어. 자리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었고 화면도 평범했지만 왠지 모르게 거기가 전혀 안전하지 않다는 기분이 들었어. 그날 이후로도 그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상한 일들은 계속 이어졌어. 특히 밤만 되면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거나 집안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어. 두 번째 이야기, 죽음. 이제 곧 죽을 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주머니에 날카로운 칼을 하나 준비해 왔거든요. 나름 공부도 많이 했어요. 목에 있는 경동맥을 절단하면 절대 살아날 수가 없다더군요. 명심할 건 그것뿐입니다. 한 번에 쭉 망설임 없이. 마침 저기 오네요. 박경수. 입대한 지 100일쯤 됐으려나요? 그래도 꼴에 해병대네요. 머리를 짧게 자르니 전보다 더 흉악해 보입니다. 하나뿐인 여동생이 자살했다는 이유로 특별 휴가를 나왔다지요. 헌데 빈소에는 가는 둥 마는 둥. 경희가 대체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 일말의 양심도 없는지 술에 잔뜩 취해 대문 앞부터 시끄럽게 떠들며 들어옵니다. 꽁으로 휴가 하나 먹었지. 말도 마. 해병대 괜히 지원했나봐. 선임들이 개같아. 말도 마라. 경희 그 시학년 때문에 급하게 입대할 수 있는데 찾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절대 군대 만만하게 보지 마라. 더러워서 못 살겠다. 그것보단 자리나 마련해봐. 그래, 여자애들 새끈한 애들로. 모자 쓰고 가면 되지. 안마방은 어제 휴가 나오자마자 갔다 왔고. 빈소? 그런 데를 내가 뭐 하러 가. 짜증나니까 휴가 동안만이라도 자리 좀 마련해봐.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놈이 경희의 죽음에 조금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걸. 이제 막 문을 열고 들어오네요. 얼마나 놀랄까요? 새벽 4시, 어두운 거실. 아무도 없는 제 집에 모르는 여자가 와서 앉아 있으니까요. 아무리 발정 난 개새끼라도 분명 놀랄 겁니다. 그렇네요. 탁 하는 소리와 함께 거실 불이 켜지자 저를 보고 놀라는 놈의 얼굴이 보입니다. 너, 뭐야? 저는 말했습니다. 경희 친구. 뭐? 경희. 겁나 놀랐네. 넌 뭔데 아무도 없는 남의 집에 기어들어왔어. 미쳤어? 초면에 대뜸 욕부터 하네요. 서로 예의 차릴 사이 아니지만 이제부터 제가 할 일에 대한 죄책감이 완전히 소멸되는 느낌입니다. 복수하러. 너도 느껴봐야지. 그래도 찜찜한 구석은 있는지 제 말을 듣고 조금 당황한 눈치입니다. 허나 진짜는 이제부터 시작이니 벌써부터 놀라면 재미없죠. 골목 어귀에 설치된 CCTV 말고 따로 카메라를 가져와 촬영해 둘 걸 그랬나봐요. 제가 품 안에서 칼을 꺼내니 당황한 표정이 섬뜩한 공포로 변합니다. 뭐야, 이 미친년아 칼 들고 오면 내가 놀랄 줄 알고. 나 해병대야. 몰라? 귀신 잡는 해병. 이거 아주 또라이네. 겉으론 강한 척 하지만 놈은 제법 겁을 먹은 듯 보입니다. 하긴 왜 안 그렇겠어요. 한밤중에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는데 웬 모르는 애가 칼을 들고 복순이 나발이니 떠들어대는데 해병대니 어쩌니 해도 안 무서운 게 이상하겠죠. 저는 손에 든 칼을 고쳐 쥐고 앉아있던 테이블에서 나와 놈을 향해 걸었습니다. 뒷걸음질 치네요. 확실히 겁을 먹었습니다. 하긴 남의 생명, 남의 인생 하찮게 보는 놈들 치고 제 목숨 하찮게 생각하는 인간은 없다지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타인, 아니 제 친동생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주제에 제 생명은 왜 그리도 소중한 척하는지. 저런 비열한 인간은 아마 자살도 못할 겁니다. 자살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더라고요. 놈이 거실 한편에 굴러다니던 무언가를 집어들었는데 하필 그게 야구방망이네요. 제가 손에 든 칼보다 훨씬 길고 두꺼워 보입니다. 하지만 뭐 상관없어요. 그가 집어든 것이 무엇이든 제 계획을 수행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제게 필요한 건 약간의 시간뿐입니다. 굵은 경동맥을 단번에 찢어버릴 아주 조금의 시간. 죽은 년이나 죽이겠다고 찾아온 년이나. 둘 다 쌍으로 미쳤네. 너, 거기 그대로 있어. 내가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아무래도 군인이란 신분 탓일까요? 월등한 무기를 들고도 위험만 가할 뿐 감이 다가오지는 않네요. 저는 두려움 없이 다가가는데 말이죠. 휴대폰을 꺼내 들고 번호를 누르네요. 경찰에 신고를 하려나 봅니다. 이걸 어쩐다. 나도 우편으로 보내둔 것이 있는데. 경찰서죠. 여기 웬 미친년이 칼을 들고 있다니까요. 놀라는 모습이 재미있네요. 놀랄만도 하죠. 칼이 향하는 방향이 달라졌으니까요. 마음 같아선 저 가증스럽고 구역질 나는 면상을 벅벅 그어주고 싶지만 어쩌겠어요. 고3 여자아이의 몸뚱이로 어떻게 저런 짐승 같은 놈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지요. 네, 그래서 그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시원하다랄까? 그런 기분을 느끼는 거 보면
저도 약간은 변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에서 피가 뭉클뭉클 쏟아지자 놀라고 당황한 모습의 놈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나선 안 되죠. 목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저는 놀란 놈의 손에 제 자신을 자해한 칼을 쥐어 주었습니다. 받자마자 떨어뜨리는 꼴이 한심하네요. 저런 배포로 어찌 제 동생을 그렇게 괴롭혔을까? 갑갑하고 답답하고 또 숨이 막힙니다. 몸에 힘이 없네요. 주저앉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시야가 흐릿합니다. 이게 죽는다는 거군요. 문득 1년 전에 그날이 떠오릅니다. 평범한, 아니 평범하다고 하긴 어렵겠군요. 말 못할 비밀을 간직한 고3 여자아이가 참혹한 공포영화 속 여주인공처럼 죽어가게 된 그 시작.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된 지 벌써 몇 달째. 그새 친해진 아이들은 저마다 조잘대며 수다 떨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보통 고등학교라 불리는 이 작은 사회의 첫걸음이 무엇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바로 친구 만들기입니다. 졸업과 동시에 희미해질지도 모를 이 비생산적 사교행위는 이 무렵의 아이들에게 꽤나 큰 의미를 지닙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친해지고 별것 아닌 짝짓기가 고3의 남은 1년을 좌우합니다. 어머니들이 꼭 한 번쯤은 그러시잖아요. 우리 애는 착한데 고3 때 친구를 잘 못 사귀어서. 허나 저는 교미도 못할 계집아이들의 짝짓기엔 도통 관심이 없는 무뚝뚝한 아이였습니다. 교실 내 풍기는 심드렁함의 지분은 보통 그 대부분이 제 몫이었죠. 기억조차 안 날 만큼 오랜 동안. 허나 올해만큼은 조금 달랐습니다. 새로운 경쟁자가 치고 들어왔거든요. 박경희. 올해부터 같은 반이 된 우울한 낯짝의 아이. 경희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딱히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는 성격은 아니지만 세상사 무관심한 표정으로 넋 놓고 있는 꼴이 저와 무척 닮아 이상하게도 관심이 가더군요. 조용히 해. 조용. 누가 보면 여자반이 아니라 남자반인 줄 알겠다. 전 시간이 남자반 수업이었는데 거기도 이 정도로 시끄럽진 않던데. 어휴. 누가 여길 남녀공학의 여자반인 줄 알겠냐. 그냥 머슴애들 모인 남자반이지. 지루한 하루의 마지막을 차지하는 종례 시간. 오늘도 담임은 짜증스러운 얼굴로 시끌벅적한 고3 교실을 체근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하나 오늘만큼은 조금 다르네요. 어딘가 달뜬 얼굴로 교탁 앞에 서서 배시시 웃어댑니다. 최유정. 좀 일어나봐. 이젠 익숙해질 때도 됐건만. 몇 번을 겪으면서도 이 순간만 되면 낯이 뜨겁습니다. 이봐. 이제 지겨우니까 그쯤에 더. 라는 뚱한 표정으로 일어서 보지만 담임들은 예나 지금이나 눈치가 없습니다. 뭐가 그리 좋은지 방글에 웃으며 큰소리로 말합니다. 이번 모의고사 전국 1등이 우리 반에서 나왔다. 아이들의 부담스러운 시선이 저를 향합니다. 네, 일어서 있으니 아마도 제가 그 주인공이겠지요. 야, 그렇게 쳐다보지들 마. 니들도 내 입장이 되면 그쯤이야 다 할 수 있어. 답답함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지만 꼭 참아냅니다. 커밍아웃 해봐야 미친년 소리밖에 못 듣는다는 건 이미 경험으로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줄도 모르고 담임은 마치 오르가슴이라도 느끼듯 환희에 찬 표정으로 말합니다. 유정이가 이번 전국 모의고사에서 만점으로 무려 전국 석차 1등이다. 다들 축하 좀 해줘. 벌써 몇 번째인가? 지겹습니다. 이런 환호성, 이런 박수, 이런 시선. 거만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지겹고 또한 따분합니다. 적당히 손을 들어 별일 아니라는 듯 제스처를 취해보지만 동경의 눈빛은 계속 쏟아지네요. 불편하고 또한 진력이 납니다. 어디 1등도 한두 번이라 하지요. 너희들 선생님이 너희들 학교 선배인 거 알지? 87회 졸업,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알기로 우리 학교 개교 이래 모의고사 전국 1등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한다. 우리 반에 이런 우수한 친구가 있다는 거. 그거 큰 자랑이니까 다들 유정이를 좀 본받아서 더 분발하기 바래. 알았지? 우렁찬 아이들의 대답. 허나 저는 혼자 또 투덜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보슈 담임 당신이 아는 게 다는 아니잖소. 아무데나 개교 이래란 거창한 말 붙이는 거 아닙니다. 또 한 번 할일 없는 푸념이 목구멍 언저리까지 차올랐다 가라앉습니다. 허나 담임은 알 리가 없겠죠. 괜한 투정, 불만, 할일 없는 불평 속에 쓸쓸한 기억 하나가 떠오르네요. 그래, 한 명 더 있었지. 나 말고도 한 명 더. 이 세상 오직 나만 기억하는 너희들이 모르는 잊힌 기억 속의 전국 1등.
현수 선배. 제가 지난 기억에 상념에 젖어 있는 사이 담임은 갑자기 표정을 바꾸어 짐짓 불쾌한 얼굴로 또 다른 아이를 지목했습니다. 네, 바로 그 아이입니다. 이번엔 박경이 일어나봐. 교실 한 구석. 얼굴 가득 수심이 들이운 19살 같지 않은 19살짜리가 몸을 일으킵니다. 내 나이 벌써 30즈음. 헌데 나보다도 더 고돼 보이고 세상에 풍파에 찌든 찝찝한 얼굴입니다. 저러니 제 심드렁함에 지분을 몽땅 빼앗아 간 거지요. 선생님이 정말 할 말이 없다. 같은 반인데 누구는 전국 1등. 누구는 어휴 말을 말자 말을 마라. 암튼 박경이 내가 우리 반 편차 다 깎아 먹는 거 알지? 정신 차리자. 이제 고3이다. 대학 포기를 하든 말든 상관없는데 평균은 좀 맞춰가자. 응? 담임의 푸념에도 아이는 꾸벅묵례 한번 하고는 자리에 앉습니다. 말수가 없기도 했지만 더 말하고 싶지 않다는 무언의 표시입니다. 심드렁함뿐만 아니라 제가 가진 우울함의 지분도 몽땅 그 아이가 앗아갑니다. 40명 안팎의 아이들 중 가장 우울해야 할 사람은 분명 나고 또 응당 그래야 했지만 박경이 그 애 때문에 이래저래 저는 덜 불쌍한 아이가 됩니다. 사실 이쯤 되면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눈치 빠른 사람은 감이 오셨을 겁니다. 이제는 제법 오래된 옛일이 되어버렸지만 이놈의 기억력은 도무지 나빠질 생각을 안 해서 너무도 생생하게 또한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10수년 전 저는 보잘것없는 고2 여자였습니다. 특출 난 것도 없고 성적도 보통, 외모도 뭐 나름 보통 이상은 해주고 계신다고 자위해보지만 그래봐야 누구 하나 거들 떠보지 않는 오징어 한 마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냥 그렇고 그런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뭐랄까? 그런 오징어 소녀라도 2차 성징이 끝난 나이이니 첫사랑이 찾아오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봄바람을 사랑합니다. 외모, 재력, 키, 성격은 모두 제각각이고 타고난 것이 다른 불평등주의지만 봄바람만큼은 모두에게 평등하거든요. 살랑살랑 부는 것도 좋고 저같이 오징어처럼 생긴 애도 콧바람은 똑같이 쐬니까요. 뭐 아무튼 그렇게 봄바람이 코끝을 간지럽던 봄날. 여드름 투성이 얼굴이 지상 최대의 고민이던 18살 소녀에게 서툰 고민 하나가 생깁니다. 양현수. 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학교의 개교 이래 첫 모의고사 전국 1등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인텔리 같은 외모에 가늘고 긴 손가락. 무슨 남자 손이 저래. 확 좋아하고 싶게. 하얗고 매끈한 손에 대한 변태적 호기심에서 시작한 감정은 저 선배, 모의고사 전국 1등이래. 라는 친구의 말에 아련한 동경이 되었고 또한 시크하고 말 없는 그의 분위기는 끝내 저를 심취시켰습니다. 결국 명실공히 자타가 인정하는 인기 아이돌 그룹을 제치고 그가 저의 첫사랑 1호가 되었죠. 뭐 그 나이 또래 여자애들이야 다 똑같잖아요. 공부 잘하고 깔끔한 외모에 차가우면서도 고독한 분위기. 사실 그거면 만사 오케이죠. 저처럼 손가락이 예쁘다 같은 탐미적 취향을 가져다 대지 않더라도 그는 제법 인기 많은 선배였습니다. 보는 시험마다 족족 1등이기도 했지만 공부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매일 창밖만을 바라보는 우수에 젖은 눈빛에 소녀들은 녹아내렸죠. 교내엔 이미 음성적으로 그의 팬클럽까지 존재했습니다. 물론 쑥스럽지만 회장이던 고3 언니가 탈퇴하시면서 제가 이대 회장이 되었죠. 하지만 내세울 것 없는 보잘것없는 소녀는 하필 소심하기도 하여서 고백은커녕 말 한 번 붙여보지 못하는 참담한 상황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마지막으로 용기를 냈죠. 아직도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날은 바로 대망의 수능 시험 전날. 현수 선배는 그날따라 한층 더 우수에 젖은 눈빛으로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이 너무도 좋았더랬죠. 품 안엔 그를 위해 준비한 수능 대박 선물과 작은 편지가 들려 있었고 입 안에는 몇 날 며칠을 고민하여 짜낸 수줍은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배, 전부터 쭉 좋아했어요. 수능 잘 보세요. 그날도 저는 고백할 용기를 내보려고 멀리서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수에 젖은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던 그가 갑자기 피를 토하더니 비틀거리며 책상에서 떨어져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당황한 저는 놀라서 달려갔죠. 누군들 안 놀랄까요? 짝사랑의 대상이 눈앞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데. 그런데 저를 본 선배는 저보다 더 놀란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넌 뭐야? 동경하던 첫사랑의 대상에게 들은 첫마디로는 너무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놀라고 걱정되어 달려갔던 거라 울며 불며 외쳤죠. 선배, 괜찮아요. 어른을 불러올게요. 그런데 선배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늦었어. 가지마. 줄 게 있어. 선배가 손에 쥐어준 건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곧이어 선배는 고통스러운 몸짓으로 쓰러졌고 저는 울부짖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후 구급차와 경찰이 도착했지만 선배는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그날 이후 선배의 죽음은 학교에서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일처럼 사라졌습니다. 출석부에도 기록에도 선배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유일하게 남은 단서인 수첩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이상한 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죽기 직전, 죽음이 시작될 무렵 마지막으로 본 사람에게 저주는 전달된다. 죽으려면 반드시 아무도 안 볼 때 혼자 죽자. 1년 주기로 모든 것이 반복된다. 이후 제 삶은 매년 수능 시험 전날로 리셋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지만 저의 기억과 선배의 수첩만은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실이 두려웠지만 차츰 저는 그저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수능 날 이후 반복되는 인생 속에서 저는 그저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경이라는 아이를 만났습니다. 저보다 더 우울하고 절망적인 눈빛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오빠 박경수라는 짐승 같은 인간에게 희롱당하며 살았고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경희의 복수를 결심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집에 와서 박경수를 마주했습니다. 경희는 결국 자살을 선택했고 저는 경희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짓눌렸습니다. 하지만 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저는 경희를 잊을 수 없었고 그 슬픔은 제게 다른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박경수를 찾아가야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마트에서 칼을 하나 샀습니다. 작고 날카로운 칼이었지만 제 목적을 이루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박경수의 집에 갔습니다. 새벽 4시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불이 켜지고 박경수는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너 뭐야? 미친년 아니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희 친구야. 그는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퍼부었지만 저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하찮게 보던 사람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순간엔 겁을 먹었습니다. 칼을 꺼내 드니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너 미친 거 아니야? 나 해병대야.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협했지만 저는 그의 목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칼을 들어 제 목을 그었습니다. 피가 뿜어져 나왔고 그는 경악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야? 너 진짜 미쳤구나. 하지만 제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칼을 쥐어줬고 그가 자신도 모르게 칼을 떨어뜨리자 그의 손가락에 제 피가 묻었습니다. 제가 쓰러지는 동안 경찰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골목에 설치된 CCTV와 미리 보낸 투서는 모든 걸 완벽하게 계획된 일로 만들었습니다. 박경수, 내가 내 동생을 그렇게 만든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이 모든 것이 반복되더라도 너의 삶은 고통 속에 갇힐 거야. 제 마지막 기억은 그런 그의 겁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모든 게 어두워지고 저는 죽음으로 끝나는 반복에 고리를 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눈을 떴습니다. 여전히 어딘지 모를 낯선 공간이었고 저 멀리 현수 선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날 따라오다니.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 현수 선배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좋은 소식은 더 이상의 반복은 없을 거라는 거야. 내가 모든 걸 끊었으니까. 저는 안도하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나쁜 소식은 미안하지만 너 내 스타일 아니야. 하지만 여기서 새 삶이 시작될 거야. 밥이나 한 끼 먹으러 가자. 그렇게 저는 끝없는 고통의 반복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소음. 시골집에 갔다가 2달 만에 집으로 돌아오니 방 안에서 쾌쾌한 냄새가 풍겼다. 환기를 시키려고 창문을 열자 찬 공기를 머금은 바람이 안으로 불어들어왔다. 으슬으슬 떨다가 금세 다시 창문을 닫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전원을 켜려는데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위층에 사는 아이들이 오늘도 시끄럽게 뛰노는 모양이었다.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이젠 아주 익숙해져 버린 터라 이어폰을 귀에 꽂고 볼륨을 높였다. 스트라토바리비우스의 노래가 이어폰을 타고 흘러나와 귓구멍을 메웠다. 여기저기 몇 번 클릭질을 하다가 오랜만에 게임이나 해볼까 생각했다. 여전히 냄새가 가시질 않았지만 화면에 떠오른 레지던트 이블의 메인 화면을 보고 그마저도 금세 잊어버렸다. 시계를 보자 어느새 5시간이나 지나 있었다. 창문을 바라보니 해가 져 있었다. 이렇게 게임에 몰입한 것도 꽤 오랜만이었다. 한참을 앉아 있었더니 몸이 찌뿌드드했다. 기지개를 켜자 뼈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이어폰을 귀에서 떼었다. 뭐야, 저 녀석들은 하루 종일 기운이 넘치는구먼. 목구멍으로 물을 넘기며 천장을 바라보았다.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는지 형광등이 흔들릴 지경이었다. 이 정도면 민폐다. 남들 같으면 진작에 올라가 따졌겠지만 천성이 소심한 나는 그저 한숨만 내뱉고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위층 가족들의 질이 별로 좋지 못하다는 소문도 한몫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시계를 보니 11시가 간 넘어 있었다. 내일은 아르바이트 담당자를 만나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기에 일찍 자야 했다. 컴퓨터를 끄고 방 한구석에 둔 이불을 꺼내 바닥에 깔기 시작했다. 위층의 그 녀석들도 이젠 조용한 모양이었다. 갑자기 적막해진 방 안에서 이불 펴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불을 끄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오늘따라 베개가 푹신하게 느껴졌다. 하품을 크게 하고 눈을 감았다. 그때 천장에서 울리는 시끄러운 소리가 멀어져 가던 의식을 끌어당겼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까 낮에 듣던 소리보다 훨씬 빨라져 있었다. 천장을 올려다보니 천장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아니, 저 자식들은 잠도 없나? 그것보다 부모란 사람들은 도대체 뭐하길래. 입에서 욕이 절로 나왔다. 위층으로 올라가 항의라도 해볼까 했지만 괜히 분란을 일으키지 말자는 생각에 다시 이어폰을 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이어폰으로 소리는 막았지만 어둠 속에서 흔들리는 천장을 보는 공포심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밤샘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나로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담당자와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제대로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집에 들어와 바닥에 쓰러졌다. 눈을 떴다. 새벽 2시였다. 정말 저 자식들의 부모란 놈들은 뭐하는 녀석들인가. 참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어디서 용기가 나왔는지 위층으로 향했다. 낡은 철문 앞에 서서 인터폰을 눌렀다.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다시 인터폰을 마구 눌렀다. 시끄러운 벨 소리가 계단을 타고 울렸다. 여전히 응답이 없었다. 문에 귀를 대보았지만 안에서 움직이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계단을 내려가 관리실로 향했다.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경비 아저씨를 깨우는 게 조금 미안했지만 어쨌든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러니까 위층에서 하도 시끄럽게 군다고. 예, 거기가 몇 호라고. 떠드는 집 말이야. 503호요. 도저히 잠을 못 자겠어요. 내 말을 들은 경비 아저씨는 자리에서 일어날 듯 하더니 천장을 바라보며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듯 했다. 학생, 진짜 503호 맞아?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경비 아저씨는 눈을 개슴츠레 뜨고 날 바라보며 말했다. 그게 그쪽 방 살던 사람들 이사 간 지 3일 됐는데. 예? 뭐라고요? 그쪽 양반들 이사 갔다고. 학생이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경비 아저씨는 오히려 날 이상한 놈으로 여기는 듯했다.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고 몇 번을 이야기하자 그제야 마지못한 얼굴로 올라가 보겠다고 했다. 5층에 오르자 아저씨는 열쇠 뭉치를 꺼내 문을 열었다. 집안은 휑하니 비어 있었다. 봐, 아무도 없다니까. 나는 방 안을 둘러보았으나 사람은커녕 가구 하나 없이 지나치게 깨끗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창문을 열고 상반신을 내밀어 좌우를 살폈다. 몸이 휘청하며 서늘한 느낌이 들어 창을 닫고 돌아섰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아저씨는 문간에 서서 빨리 나가자고 나를 재촉했다. 나는 어리 빠진 채 밖으로 나왔다. 문을 잠그자마자 아저씨는 못잔 잠을 마무리하려는 듯 서둘러 아래로 내려갔다. 나는 땅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무언가 생각하려 했지만 머리가 복잡했다. 그때 문 옆 직사각형 금속판이 눈에 띄었다. 나는 무심코 금속판 귀퉁이에 있는 버튼을 눌렀다. 금속판이 열리며 천천히 돌아가는 수도 계량기가 보였다.
그제야 이질감이 밀려왔다. 누군가 이곳에 있었던 것 같다. 나는 몸을 떨며 계단을 내려갔다. 다시 방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선택지도 없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방 안에 쓸데없이 비어있는 공간들이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현수를 부를까 고민하다가도 그를 괜히 끌어들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혼자선 도무지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결국 현수에게 연락했다. 전화기를 들자마자 목소리가 떨렸다. 현수야, 너 지금 시간 괜찮아? 좀 와줄래? 현수는 다소 귀찮아하며 대답했지만 내 목소리에서 심각함을 느꼈는지 곧 알겠다고 했다. 현수가 도착했을 땐 새벽이었다. 현관문을 열어주자 그는 졸린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냐? 얼굴이 완전히 창백한데. 나는 그를 방으로 들이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다. 현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천장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래, 다시 위층으로 가보자. 근데 아까 관리 아저씨랑 올라가 봤는데 아무도 없었어. 집도 완전히 비어 있었고. 그래도 가보자. 뭔가 이상해. 우리는 함께 경비실로 향했다. 관리 아저씨는 이미 잠든 상태였다. 현수는 나 대신 나섰다. 아저씨, 좀 깨워드려야겠습니다. 상황이 좀 심각해요. 현수는 단호한 태도로 경비 아저씨를 깨웠다. 경비 아저씨는 툴툴 대며 다시 열쇠를 꺼내 들었다. 다시 503호에 도착했을 때 현수는 문이 열리자마자 안으로 들어섰다. 나는 따라 들어가기가 망설여졌지만 현수의 뒤를 따랐다. 이번엔 현수가 먼저 방 구석구석을 둘러봤다. 그리고 문득 한쪽 벽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거 봐라. 그는 벽 한가운데를 가리키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가갔다. 현수가 벽을 두드릴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났다. 그러더니 그는 웃으며 말했다. 여기다. 여기 뭐가 숨겨져 있는 것 같다. 무슨 소리야? 아무도 없는데. 내 말에 현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까 내가 말한 냄새, 그게 여기서 나는 것 같아. 그는 다시 벽을 두드렸다. 그때였다. 벽 너머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뭔가 있네. 현수는 주저하지 않고 경비 아저씨에게 도구를 빌리러 내려갔다. 나는 방 안에 남아 그가 돌아오길 기다렸다. 그 순간 벽 너머에서 또다시 소리가 났다. 이번엔 더 뚜렷했다. 마치 누군가 벽 안에서 나를 부르는 것 같았다. 현수가 돌아와 도구로 벽을 뚫기 시작했다.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자 안쪽에서 엄청난 악취가 풍겼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것을 본 나는 뒤로 물러섰다. 벽 안에는 사람의 형태를 한 형체가 있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고 뼈만 남아 있었다. 현수는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그래, 이거였군. 곧 경찰이 도착했고 상황은 정리되었다. 경찰은 벽 안에서 발견된 시신이 이 집의 이전 거주자임을 확인했다.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시신을 벽 안에 숨기고 이사 간 것이다. 며칠 후 나는 현수와 함께 병원에 있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이 세상에 이상한 일은 없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도 그 밤의 공포가 가시질 않았다. 우리가 발견한 그 계량기의 소리와 벽 안에서 느꼈던 냄새는 아직도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현수가 했던 말도 살려달라는 건 단순한 본능이야. 희망이 있으면 사람은 살아. 벽 안에서 발견된 시신의 정체는 소름 그 자체였다. 형체는 이미 심하게 부패해 있었고 벽 안의 좁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듯했다. 현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경찰이 조사를 시작하면서 밝혀진 사실들은 더욱 끔찍했다. 벽 안에서 발견된 것은 503호의 이전 거주자 중 한 명이었다.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벽 안에 숨겼고 이사가며 그 사실을 완벽히 은폐하려 했다. 벽에 숨겨진 시신은 누군가에게 발견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벽돌로 다시 쌓여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듣고도 현실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밤마다 들리던 천장의 소음과 벽 너머에서 느껴졌던 이상한 기운이 어쩌면 그 시신과 관련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몸서리가 쳐졌다. 그날 이후로 내 방에서 지내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잠을 자려 하면 천장에서 들리던 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았다. 눈을 감으면 천장이 흔들리고 벽 안에서 무언가 기어나오는 환영이 떠올랐다. 결국 나는 방을 비우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이사 준비를 하던 도중 또다시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짐을 싸던 중 갑자기 천장에서 무거운 충격음이 들렸다.
나는 소리를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소리를 질렀다. 뭐야? 대체 뭔데 이러는 거야?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대신 천장에서 들리는 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쿵쿵쿵. 소리가 커질수록 방 안의 공기가 점점 더 차가워졌다. 나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천장에서 무언가 검은 형체가 내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그 형체는 마치 내가 도망칠 틈도 주지 않으려는 듯 빠르게 움직였다. 검은 형체는 점점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얼굴이 일그러진 채로 형체는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눈이 없는 것 같았지만 그 존재가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은 분명했다. 제발, 나한테 오지 마. 나는 문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갑자기 방 안에 강한 바람이 휘몰아쳤다. 문은 열리지 않았고 그 형체는 나를 점점 더 가까이 쫓아왔다. 나는 방 안에서 이리저리 도망쳤지만 공간은 점점 좁아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때였다. 형체가 갑자기 멈추더니 뭔가를 가리키는 듯 손을 뻗었다. 나는 그 손길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 시선을 돌렸다. 그곳에는 벽 안에서 발견된 계량기암이 있었다. 나는 머뭇거리며 계량기암을 바라보았다. 형체는 계량기암을 가리킨 채로 천천히 사라졌다. 하지만 그 공포는 여전히 방 안에 남아 있었다. 나는 망설이다가 계량기암으로 다가가 손을 뻗었다. 계량기암을 열자마자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나타난 것은 녹슨 도구들과 함께 놓여있던 낡은 일기장이었다. 일기장을 펼치자 낙서처럼 휘갈겨진 글씨들이 보였다. 내용은 읽기 어려웠지만 몇몇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다. 죽어야 한다. 여기서 나갈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있던 글씨는 단 한마디였다. 나도 살려줘. 나는 일기장을 떨어뜨렸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지고 이상한 속삭임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귀를 막아보려 했지만 속삭임은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그 순간 벽 너머에서 또다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방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다. 천장을 올려다보니 그 검은 형체가 다시 내려오고 있었다. 이제는 더욱 뚜렷해진 모습이었다. 얼굴에는 공포스러운 미소가 떠오르고 있었고 손가락이 천천히 나를 가리켰다. 그 순간 벽이 부서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벽에서 새어나오는 먼지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벽 너머에서 들려오던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방 안에서 빠져나오려 발버둥쳤지만 모든 탈출구는 막혀 있었다. 천장에서 형체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벽에서는 무언가가 기어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나는 몸을 떨며 그대로 주저앉았다. 마지막으로 들려온 것은 천장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끔찍한 비명소리였다. 그 뒤로 내가 기억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그날 밤 503호에서 이상한 냄새와 소음이 계속 신고되었지만 방에 들어갔을 때는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모든 것은 원상태로 남아 있었고 계량기암도 벽 속의 일기장도 사라진 상태였다. 나는 더 이상 그 방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한다면 그저 내가 겪은 일이 악몽일 뿐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하지만 그 방에서 들었던 두드리는 소리와 천장에서 내려오던 그 형체는 여전히 내 꿈속에 나타난다. 나는 이제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계속해서 그곳에 남아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이 발견되기를 혹은 다음 희생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